자, 이번 시간은 핵심 정리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1번 예금 계약은 소비 임치 계약이다. 요거는 이제 요 자리에 소비 대차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대차 계약은 아니라는 점, 요거를 이제 명백히 하고, 임치 보관을 하는 건데 돈을 보관하는 거니까 은행이 소비할 수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 2번은 은행은 상인이니까 요거는 임치계약 중에서도 상사 임치계약이다. 그러니까 상사 소멸시효 뭐 이런 거를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죠. 민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요거는 이제 임치계약에 요게 이제 이게 2번에서 하는 상사 민사하고 이제 관련되는데, 민사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임치계약의 경우에 무상인 경우하고 유상인 경우가 이게 달라요. 유상은 이게 선관주의 의무가 맞는데, 선관주의 의무. 무상은 선관주의 의무가 아니에요. 민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건 보관할 때 공짜로 물건 보관시키면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상사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무상의 경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유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거예요. 요거 아셔야 됩니다. 무상 임치 계약이지만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틀렸죠. 4번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요거는 부합계약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관에 의해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을 우리가 부합계약이라 하죠. 요거는 단답형으로 부합계약의 정의, 요거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부합계약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또 약관에서 나오겠지만 약관에 의한 계약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자, 2번에 예금계약의 성립.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가 5가지 지문이 있는데 전부 각자가 단답형으로 다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자증권, 정권, 입금의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 이런 식으로요. 2번은 ATM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3번도 마찬가지고 4번, 5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딱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1번 정권 입금 중에서도 자점권의 경우에는 둘째 줄 예금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 처리한 때죠. 이렇게 딱 외우셔야 되고, 3번은 타점권은 이게 부도가 날 뭡니까 돌려가지고 부도 반환 시간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죠. 그래서 요거 차이 있죠.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ATM에 입금했을 때는 그 밑에 출제 포인트를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고객이 확인 버튼을 누른 때예요. 그때 예금계약. 우리가 이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예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법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현금을 투입한 때가 아니고 고객이 확인 버튼을 누른 때, 이렇게 딱 못을 박으셔야 되고, 4번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업점 이후에서 예금 수령할 때 요거는 대리권을 가진 자하고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리권을 가진 자는 4번이 맞아요. 이 사람이 그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적석에서 금전을 수령하면은 그때는 이제 예금계약이 성립하죠. 이 말은 그 사람이 중간에 횡령했다 하더라도 예금계약이 성립되었으니까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돈을 은행에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영업점 이후에서 예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수납직원이 확인한 때죠. 은행에 와가지고 돈을 입금시키고 수납직원이 확인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요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번에 자기합수표죠. 1번, 3번은 그냥 일반적인 엄수표 정권이고 5번은 자기합수표입니다. 자기합수표는 부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거기 3번에 있는 것처럼 뭐 해당 정권을 교환에 돌린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때는 예금 원장의 입금 기장을 마친 때입니다. 이것도 단답형으로 출제가 잘 되니까 꼭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예금계약의 법적 구조. 이제 1번의 정기예금, 그 다음에 2번은 압류전부명령, 3번은 정기적금, 4번은 상호부금, 5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요 각각의 법적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이 약정된 금전소비 임치계약이다. 맞죠? 소비 임치계약은 임치계약인데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 다음 2번 은행은 제3자가 만기 전에 정기예금의 압류전부 명령을 받았다. 이때 만기 도래 전이라도 지급해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은행이 이게 압류전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이 더 불이익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어찌됐든 누가 오든지 간에 만기가 되어야만 예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거 간단한 사실을 알면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정기적금은 월부금을 정해진 회차에 따라 납입하면 만기일에 은행이 계약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다. 뭐 정기적금은 일반적인 정의고요. 4번 상호부금은 거래처가 부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고 은행은 중도 또는 만기 시에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쌍무계약이다. 상호부금 같은 것도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서에 이 상호부금에 대한 정의가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으실 필요는 있겠죠. 요거 말고 이제 별단예금도 있죠. 우리 기본서에. 별단예금은 뭡니까? 별단예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보관이죠. 일시적인 보관이다. 따라서 그 법적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대전별로 다 다르다. 그렇게 이제 별단예금도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통예금, 저축예금, 은행 예금을 양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는 있는데 보통 약관에 따라서 은행의 승낙을 받아라고 이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의 승낙이 있으면은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약관에서 은행이 이제 승낙을 안 하게끔 승낙이 없으면은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별도로 약관에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그 밑에 거기 출제 포인트 봅시다. 정기예금의 기한의 이익은 은행에게 있다. 따라서 은행은 제3자가 만기 전에 정기예금의 압류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만기 도래 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정기예금의 기한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고객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게 있다는 점 그거 확실하게 하시고요. 4번 예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정권적 예금의 법률 관계. 이게 실물거래 방식이 있고 통장보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다 유가증권의 매매입니다. 근데 통장거래 방식은 다시 그 유가증권을 뭡니까? 은행이 보관하니까 요거 유가증권의 매매 말고도 요물 임치가 합쳐진 혼합계약이죠. 거기 이제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근데 그 1번은 실물거래 방식 정권적 예금의 법률 관계를 물었으니까 이거는 요물 임치 계약이 아닙니다. 요거는 유가증권의 매매이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2번은 요거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많이 돼요. 다음 중 당좌 예금의 법적 성질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으면 정답은 위임계약과 소비 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 상법이 적용되니까 요거는 5년이죠.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 보통예금은 반환기간에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럴 것이고 그 다음 5번 정기예금에서 기한의 이익은 조금 전에 은행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약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약관은 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약관의 계약 편입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1번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번에서 말하는 합의는 어디까지나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묵시적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고 2번 약관의 내용을 명시해야 되고 3번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니까 모든 뭡니까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은 약관의 신속성에 저해가 되니까 약관의 중요한 내용만 예금주에게 설명하면 될 겁니다. 3번 중요 내용이 뭐냐? 계약의 해지, 면책, 고객의 계약 위반 시 책임 가중 등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할 것이고 5번 설명 의무도 생략 가능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계약의 성질상 대량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 있죠. 6번 제일 중요한 거는 약관에서는 사실 5번도 중요하지만 6번 해석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과 조금 다른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 밑에 출제 포인트 보면은 객관적 해석 원칙, 약관은 객관적 합리성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른데 이 사람 해석 다르게 하고 이 사람 해석 다르게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정답이고 2번 통일적 해석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 고객에게는 잘 대주고 불량 고객에게 대해서는 약관을 불리하게 해석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객관적 해석 원칙하고는 조금 달라요. 객관적 해석 원칙은 일반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요 2번의 통일적 해석은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작성자 분리의 원칙. 요거는 이제 약관의 조항이 애매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작성자가 잘못 작성했으니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4번이 제일 중요하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요 어떤 특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 조항에 한해서는 약정을 우선시시킨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엄격 축소 해석의 원칙. 요거는 조금 또 달라요. 요거는 굉장히 고객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약관 조항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욱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라. 이런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7번 자연인과의 예금 거래 옳지 않은 거. 1번 요거는 이제 무효와 이제 취소의 그 차이점이죠. 무효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뭐예요? 일단 유효한데 나중에 이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비로소 이거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요 취소권자의 요 행사에 지금 의사 표시에 지금 맡겨놓는 거죠. 판단에 맡겨놓는 거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이게 무효 사유가 될까 취소 사유가 될까? 요거는 취소 사유입니다. 그럼 어떤 거를 무효 사유라고 어떤 거를 취소 사유로 하냐? 그거는 입법자들이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일 이게 이제 양자가 핵심적인 차이는 무효는 시간이 경과되어도 이거는 치유가 안 돼요. 100년이 지나도 이거는 무효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취소는 요게 제척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다시는 이 사람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찌되든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당작 예금 거래는 엄수표의 직업 사무에 관한 위임 계약이죠. 그러면은 미성년자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가 없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행위 무능력자의 단독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행위 무능력자라고 요즘은 표현을 잘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용어가 바뀌었죠.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고요.
3번, 그 다음에 2번에 조금 조심하실 거는 미성년자는 그러면 은행 예금은 와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혼자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용돈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용돈 받은 것은 그거 용돈을 처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든지 혼자서 은행 예금은 가능한 겁니다. 4번 임의 대리 시 은행은 통장의 인장이 날인된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진정대리 여부, 대리권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된다.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법정 대리는 또 이제 일정한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요것도 우리가 법 제한 능력자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있죠. 그 다음 조금 성질이 다른 게 피특정 후견인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뭡니까? 요거는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 사람은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요거는 정신적 능력이 요 사람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죠. 요거는 지속적으로 부족. 그 다음 피특정 후견인은 요거는 특정 사무 그 다음에 일시적 후원입니다. 요럴 경우에만 하는 거죠. 일시적 후원. 그러니까 요거는 혼자서 못하고 요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에서 범위를 정해 주어 가지고 요거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때 요 후견인은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죠. 피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단독으로는 못하니까 여기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용품 구입 같은 거는, 혼자서 할 수가 있어요. 일용품 구입 같은 거는. 요거는 요쪽도 마찬가지인데, 요런 식으로 지금, 좀 다르죠. 그러니까 4번은 어찌됐든 맞습니다. 5번,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은행과의 원화 예금 거래 자유롭고, 비거주자도 외국한 은행과의, 그러니까 포인트는 우리가 예금을 받는 거는 외국인이든 미성년자든 일단 뭐 받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돌려주면 되니까 얼마든지 뭐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5번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법인과의 예금 거래 틀린 거. 1번 법인은 추상적인 존재죠. 법인의 예금 거래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하여야 할 것이고 2번 공동대표이사의 예금 서로 왜 공동대표이사를 둡니까? 서로 공동으로 하라고 이제 견제하라는 이야기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번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사항을 등기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건데 근데 4번에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알아놓으십시오. 계속적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좌 계좌는 개설하지 못한다는 거죠. 4번은 조금 중요한 거고요. 5번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이게 사법관계면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공법관계면은 이게 행정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사법관계 공법관계가 법률관계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아직 여기에 관해서 명확한 정설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학설이 4가지나 있고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5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예금 거래를 하면은 이거는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직적인 어떤 권력관계를 행사하는 게 아니죠.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입니다. 거래, 매매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법관계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법관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것도 아셔야 되죠.
법인격 없는 사단.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은 나중에 출제 예상 문제도 다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여해도 있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 아니다. 그리고 요때의 법률 관계는 총류다. 요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아니고 조합의 경우에는 법률 관계가 합유다. 요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아셔야 됩니다. 둘 다 요것도 사단이고 요것도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요거는 법인격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요 양자의 차이가 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뭔가 뭐 조직도 있고 대표자도 있고 뭐 정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좀 갖추어야 됩니다. 근데 조합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계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요거 양자를 구별하는 거는 우리는 뭐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고 단지 요런 혹시 다음 중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요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요런 정도는 아셔야 되죠.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출제 예상 문제에서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인명의 예금, 차명계좌죠. 자, 1번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실명 확인을 한 예금주를 예금자가 되는 거죠. 맞고 2번 은행이 타인명의 예금 사실을 모르고 예금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그 예금주는 누구냐?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4번에 있는 것처럼 금융회사와 예금주 간의 명시적 약정으로 예금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예금주에게 예금 반환 채권을 기속시키기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적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2번이 원칙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이 예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판례죠. 현재 우리 판례니까 요거는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서 함정지문으로 뭐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묵시적 합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틀립니다. 우리 판례는 저 예금 진짜 주인은 저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4번 지문에도 명시적 약정이라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묵시적 약정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합의 차명이나 그 다음에 도용 차명에 의한 타인명의 예금은 가능하죠. 이거는 이런 것까지는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의 문제, 이때 이제 법률 관계, 이게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죠. 5번 타인명의 예금에 대하여 그 명의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있는 경우 은행은 예입 당시 실질적 출연자를 알지 못하였다면 압류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면 되죠. 이때 은행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이 사람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그 압류한 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 됩니다. 5번은 맞는 이야기죠. 10번 은행 직원이 적극적으로 타인명의 예금을 알선하거나 중개함으로써 불법 차명거래 알선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5번이 정답이라고 외우십시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는 제가 왜 이 문제를 넣었는고 하니까 우리 기본서 뒤에 이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기본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서 뒤에 객관식 문제가 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제가 전부 여기 이제 그 문제집에 반영을 했는데 요거는 요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10번 공동명의 예금의 법률관계 옳지 않은 거 준합유설. 그러면은 이 합유하고 공유하고 차이가 뭐예요? 합유하고 공유하고 차이가 공유는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분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있죠. 언제든지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이거 할 수가 있는데 합유라는 것은 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없죠. 이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조합 계약 관계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 사업을 하는 이상은 지분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건이 아니니까 여기 준자를 붙이는 거죠. 준합유, 준공유, 그다음에 준총유 이런 식으로 이제 준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준합유설은 합유자의 지분 처분이나 분할 청구의 자유가 없다고 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어느 입장에 의하든 이게 이제 공유설, 합유설 뭐 이런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느 학설에 의하든 공동명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예금의 전부이건 일부이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렇겠죠. 안 그러면은 공동으로 명의한 이유가 없잖아요. 공동으로 명의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혼자 돈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고 3번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다. 2번하고 3번은 조금 표현만 달리했을 뿐 똑같은 이야기죠. 4번 분쟁 예방 및 법률 관계 명확화를 위하여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각자 또는 그 승계인은 분할 청구나 단독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특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을 준다 하더라도 뭐 각서 같은 거 받을 때 이런 관계를 다 명백하게 적어 놓아라는 이야기죠. 그런 거고 5번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에는 채권의 요거 하나는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조합관계잖아요. 준합유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그 밑에 출제 포인트를 보면은 대법원 판례는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에 법률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채권의 준합유입니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꼭 알아놓으시고. 11번 예금의 입금 업무 틀린 거. 자, 예금 계약이 성립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금자가 입금 의뢰액을 입증해야 되죠. 입금자는 500만 원 입금했다고 그랬는데 은행은 450만 원이다.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났을 때는 그때는 원고가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상의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과다 입금되어 실제 입금액을 초과 금액한 경우에는 이때는 실제 입금액에 대해서만 그 고객은 은행에 예금하겠다는 의사가 있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다 은행 직원이 착오를 해가지고 과다 입금을 시키면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금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때 은행은 예금주의 계좌에서 그냥 그 돈을 인출만 하면 됩니다. 왜? 그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번 착오에 의한 입금은 예금주의 동의 없이 취소 후 정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그렇죠. 착오라는 것은 취소권이 발생하거든요. 취소권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동의를 받고 취소권 행사하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주의 동의 없이 취소 후 정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계좌 송금은 위임사무 종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느냐. 위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민법상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았든 언제든지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위임의 특색이에요. 서로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둘 중 한 사람이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은 더 이상 그 계약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임은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다. 이게 큰 특색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계좌 송금은 이게 계좌 송금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위임 사무잖아요. 위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은 그래서 틀렸고 요거는 이 계좌 송금의 법적 성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다음 중 계좌 송금의 법적 성질은 뭐냐? 이러면 이거 위임이에요. 위임. 여기다가 뭐 다른 거 무슨 또 뭐 임치가 뭐 혼합계약이다 뭐 이러면 틀리는 거죠. 계좌 송금은 임치하고 관계가 없죠. 그냥 위임입니다. 요거 알아놓으십시오. 요거 단답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예금 통장이나 정서는 이게 유가증권일 리는 없죠. 유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증거증권이라 그럽니다. 카드도 마찬가지죠. 신용카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증권이죠.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의 입금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과다 입금되어 실제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2번, 3번은 이제 음과 수표인데 지급 제시 기간 내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입금인의 배세에 대한 소구권은 소멸됩니다. 요 음이나 수표는 지급 제시 기간 내 제시하는 게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을 제시
제시했다. 이 백지를 보충해야만 어업요건이 충족되는데 지금 이게 백지가 보충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업을 제시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업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입금인은 소구권을 상실합니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 그렇다면 백지 보충 의무는 누구에게 있느냐? 입금인에게 있죠. 당연히 은행에게 있다 이러면 당연히 틀리고요. 그 다음에 5번 은행은 계좌 송금 후 위임인에게 위임 사무 처리를 통지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위임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일이 끝난 후에 당연히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은. 13번 예금의 지급 업무 틀린 거. 예금의 소멸 원인에는 변제, 공탁, 상계, 소멸시효 완성. 하여튼 우리가 예금이 소멸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변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의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은행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거는 이제 특색이 뭔가 하니까 요거는 무과실 책임이죠. 은행이 오늘 청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은행에 지금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은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고객들한테 돈을 못 줬어요. 그러면은 이때 은행은 지연배상을 해야 되느냐, 즉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원래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으니까 책임을 안 지죠. 근데 금전의 경우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제 날짜에 돈을 못 주면 그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무과실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고 무조건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권리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면은 은행은 면책이 될 수가 없죠. 은행이 면책되는 요건이 뭐예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은행은 이제 면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지문에 벌써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니까 은행은 면책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거겠죠. 4번 예금통장 정서를 소재하고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며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책임을 면한다. 이게 이제 은행의 면책 요건이죠. 맞습니다. 5번 상당한 주의로 서명을 대조할 의무란 실무 경험이 없는 은행원이 유관으로 외형상 전체적으로 유사 여부를 평면 대조할 의무를 말하는 맞죠? 이게 인감하고 서명이 다르죠. 인감하고 서명의 주의 의무가. 인감은 숙련된 은행원입니다. 숙련된 은행원. 요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숙련된 은행원이 하는데 요거는 뭡니까? 필적 감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필적 감정인보다는 낫다. 그러나, 일반인보다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반인보다는 높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판례는 인감하고 서명을 차이를 둔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번 예금 지급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거. 1번 예금 통장 정서, 신고 인감 등을 소지할 것. 이거 없으면 면책이 안 되죠. 그게 15번입니다. 이게 편의 지급이죠. 편의 지급의 경우에는 은행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되죠. 면책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14번의 1번 이거는 필수 요건이고, 그다음 2번 인감 또는 서명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 3번 비밀번호 일치, 4번, 5번 은행의 선의 무과실이니까 5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5번까지 하도록, 16번 하나 더 하죠. 은행 직원이 착오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예금주가 수령하게 될 때 요거 형사상 책임 이거 외우십시오. 요런 거를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점에 가가지고 거스름 돈을 줬는데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횡재했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